반갑습니다. 물망초일TV의 나레이션 강미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연을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시든 늘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묘를 간 8살 손자가 가리킨 곳가족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제1장 손자가 뛰어간 곳. 성묘를 마치고 내려오던 순간이었다. 민준아, 아버지, 재현의 목소리가 산에 울렸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제수를 정리하고 절을 마치고 짐을 챙기는 사이 8살짜리 손자 민준이 호련히 사라졌다. 어디 갔어? 방금 여기 있었는데. 할머니 순이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묘지 아래쪽, 위쪽, 옆으로 난 산길. 어디에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덤불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방향을 봤다. 잡목이 우거진 언덕 위쪽.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곳. 민준이 거기 있었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걷고 있었다. 아니, 걷는 것이 아니었다. 어딘가를 향해 이끌리듯 나아가고 있었다. 야, 김민준. 거기서 재현이 뛰었다. 성태도, 성현도 뒤따랐다. 가파른 언덕이라 발이 미끄러졌다. 낙엽이 쌓인 비탈을 겨우 붙잡으며 올라갔다. 민준이 멈췄다. 아이 앞에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수십 년은 좋게 됐을 굵은 줄기가 중간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 한 가지는 하늘을 향하고 다른 가지는 옆으로 뻗어 있었다. 민준이 그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여기야. 여기가 뭐야? 여기가 어딘데? 재현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봤다. 그 눈이 묘했다. 8살짜리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이었다. 증조할아버지가 여기 뭔가를 뒀대. 정적이 흘렀다. 성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다. 증조할아버지, 김기풍, 1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민준아, 그 말을 누구한테서 들었어? 할아버지한테서. 할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민준이 잠시 생각했다. 병원 가시기 전에 나한테만 말해줬어. 할아버지가 그랬어. 갈라진 나무, 거기 있다고. 성태의 손이 떨렸다. 주위를 둘러봤다. 아버지 기풍홍이 가끔 이 산에 혼자 올라오곤 했다. 이유를 물으면 늘 산이 좋아서라고만 했다. 그러나 이 나무를 성태는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 나무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다가가면 어서 가라고 손을 저었다. 왜 여기서 혼자 있었는지 평생 묻지 못했다. 아버지, 성태가 나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두 줄기가 갈라지는 오목한 자리에 천천히 손을 밀어 넣었다. 뭔가 딱딱한 것이 닿았다. 제2장 비닐 속의 봉투. 뭔가 있어. 성태의 목소리가 변했다. 가족이 모두 몰려들었다. 성태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두꺼운 비닐로 여러 겹산 물건이었다. 변색된 비닐, 오래된 테이프, 세월을 버텼다는 증거가 곳곳에 배어 있었다. 이게 뭐야? 성현이 눈을 가늘게 떴다. 열어봐야 알지. 재현이 테이프 끝을 찾아 뜯기 시작했다. 비닐을 한 겹씩 벗기자 안에서 낡은 방수 천 주머니가 나왔다. 그 안에는 노란 봉투 하나. 봉투에 글씨가 있었다. 손으로 쓴 붓글씨. 성태에게, 나한테. 성태가 받아들었다.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 2장, 그리고 흑백 사진 1장. 성태가 사진을 먼저 봤다. 젊은 시절 아버지였다. 서른 즈음이어 보이는 힘이 넘치는 눈빛의 기풍홍. 그 옆에 여자가 서 있었다. 기풍홍이 어깨를 두른 자세.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이 여자가 어머니야? 성현이 물었다. 성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어머니가 아니야.
순이가 옆에서 사진을 봤다. 어머님이 아니에요. 확실해요. 내가 어릴 때 사진 많이 봤어. 이 사람은 처음 봐.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때 성현의 아내 미경이 말했다. 언니, 편지 읽어보면 알겠죠. 어서 읽어보지 그러세요. 성태가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형, 뭐래? 왜 그래? 성현이 불안하게 물었다. 성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그냥 눈으로 줄을 따라갔다. 줄이 내려갈수록 표정이 달라졌다. 놀람, 혼란, 그리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 편지를 내리고 눈을 감았다. 형, 성현이 팔을 잡았다. 성태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버지한테 우리 모르는 아들이 있어. 산이 조용해졌다. 바람도 멎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민준만이 성태를 올려다봤다. 그 눈에 놀란 기색이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제3장 편지가 전한 비밀. 가족은 공터 바닥에 자리를 깔고 둘러앉았다. 성태가 소리내어 읽었다. 아들 성태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오래 망설였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지 않아야 하나. 그러나 죽기 전에 한 가지만큼은 털어놓아야 할 것 같다. 나는 너를 낳은 어머니 말고 내가 먼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박영선이다. 성현이 침묵을 깼다. 형, 이게 무슨 말이야. 계속 읽어봐야 알아. 성태가 다음 줄로 넘어갔다. 1965년 나는 군에서 제대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공장에서 일했다. 거기서 영선이를 만났다. 같은 일을 하는 여공이었다. 밤에는 야학을 다니며 공부했고 쉬는 날에는 책을 읽었다. 나는 그 모습이 좋았다. 우리는 1년을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일이 생겼다. 내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큰 빚을 지셨다. 그 빚을 갚으려면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다. 고향에는 돈을 내주는 조건으로 나를 기다리는 혼처가 있었다. 그것이 너의 어머니였다. 나는 영선이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다. 영선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 않았다. 영선이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살았다면 그 아이도 내 핏줄이다. 성태야,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욕해도 괜찮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그 아이를 찾아다오.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편지가 끝났다. 긴 침묵. 성현이 손바닥으로 눈을 눌렀다. 재현이 고개를 숙였다. 순이가 흐느꼈다. 그때 성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형, 우리 이거 그냥 덮어. 모두가 성현을 봤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도 몰라. 긁어 부스럼이야. 어머니한테까지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머니 살아 계시잖아. 성태가 일어서지 않고 그냥 말했다. 성현아, 형, 아버지, 유언이야. 유언이라고 다 따라야 해? 남겨진 사람들 생각도 해야지. 형제가 처음으로 서로를 직접 봤다. 민준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성태의 손을 잡았다. 꼭 성태가 성현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사셨어. 유일하게 이 아이한테 말씀하셨어.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이유는 아버지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려놓고 싶어서. 남겨진 우리가 뒤처리를 해야 해? 미경이 성현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일단 내려가서 얘기해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성현이 한숨을 쉬고 돌아섰다. 내려가는 내내 형제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차에 타기 전 성현이 조용히 말했다. 형이 결정해. 나는 따를게. 제4장 30년 전에 있었던 일.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저녁을 먹었다.
아무도 밥맛을 느끼지 못했다. 국은 식었다. 반찬에 젓가락이 가지 않았다.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뭐, 그 편지에 두 번째 장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장은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태가 멈췄다. 사실 두 번째 장은 아직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산에서 읽다가 손이 멈춘 부분이 있었다. 혼자 속으로 읽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나중에 읽을게. 아버지, 나중에. 성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성태는 혼자 편지 두 번째 장을 펼쳤다. 성태야, 한 가지를 더 말해야 한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상구다. 1966년생. 나는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영선이 어머니한테 전해 들었다. 영선이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못 간 척했다. 몇 해 뒤 영선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너희 어머니가 임신 중이었다. 나는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대신 돈을 쥐어줬다. 공부라도 시키라고. 그게 내가 한 전부였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예순이 됐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아이가 몇 해 전에 나를 찾아왔다. 너도 기억할지 모른다. 내가 문을 닫아버린 그날, 나는 그날 가장 큰 실수를 했다. 성태가 편지를 내렸다. 기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60대 초반의 야위고 키 큰 남자. 기풍홍에게 뭔가를 요구했고, 아버지는 단호하게 문을 닫았다. 성태는 그날 그 남자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박상구. 그 이름이 이제야 실체를 갖고 성태 앞에 섰다. 제5장 증인을 찾아서 사흘 뒤 성태는 강원도로 향했다. 아버지 기풍홍의 평생 친구 최 노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최 노인은 84세였다. 기풍홍 친구들 중 살아 계신 분이 거의 없었는데 이분만큼은 아직 고향에 계셨다. 성현은 따라오지 않았다. 성태도 억지로 부르지 않았다. 혼자 차를 몰아 3시간을 달렸다. 최 노인의 집은 홍천 읍내에서도 20분을 더 들어가는 마을에 있었다. 슬레이트 지붕, 감나무, 마당에 장독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집이었다. 최 노인은 마당에서 성태를 맞았다. 오랜 친구의 아들 얼굴을 보자 반가움이 먼저였다. 그러나 성태가 봉투를 꺼내자 얼굴이 굳었다.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기풍이가 이걸 남겨뒀구나. 아시는 분이에요? 알지. 박영선이. 기풍이가 서울 가서 만난 여자. 내가 기풍이한테 그 얘기 들었어.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최 노인이 오래 침묵했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야. 말씀해 주세요. 꼭 알아야 합니다. 최 노인이 마루에 앉으며 말했다. 기풍이가 고향으로 내려온 후 한 3년쯤 지났을 때야. 서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 영선이의 어머니였지. 영선이는 이미 죽고 없었어. 아이를 낳다가요? 그래. 기풍이가 떠난 이듬해에 성태가 손을 무릎에 얹고 내려다봤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최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게 사실 나도 뭔가를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 아이, 박상구라는 아이가. 성태가 고개를 들었다. 이 마을에 살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여기에요? 몇 해 전에 이사를 왔어.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풍이 장례식에 멀리서 왔다가 이 마을에 자리를 잡은 것 같더라고. 기풍이 장례식에요? 응. 조문객 중에 나는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조용히 절하고 나가던. 그게 그 사람이었어. 성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아버지 장례식에 왔다가 이 마을에 눌러앉은 사람. 가까이 있고 싶었던 것이다. 그 방법 말고는 달리 할 수 없었기에. 제6장 마주침. 최 노인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가니 마을
외곽의 낡은 집이 나타났다. 슬레이트 지붕, 좁은 마당, 줄지어 선 배추. 겉으로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집이었다. 성태가 대문 앞에 서서 안을 불렀다. 잠시 후 집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60대 중반, 키가 크고 야위었다.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 특유의 수척함이 있었다. 그리고 눈이 컸다. 성태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의 눈이었다. 그리고 민준의 눈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이 없었다. 박상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구십니까? 저는 김성태입니다. 김기풍, 옹의 큰아들입니다. 박상구의 표정이 굳었다. 경계, 긴장. 그러나 그 안에 다른 무언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성태가 편지를 내밀었다. 박상구는 받지 않았다. 한참 성태를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섰다. 들어오라는 뜻이었다. 좁은 거실, 허름한 탁자, 낡은 의자. 둘이 마주 앉았다. 성태가 편지를 탁자 위에 놓았다. 박상구는 보지 않았다.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입니다. 이번에 성묘를 갔다가 찾았습니다. 성묘? 네. 손자가, 성태가 잠시 말을 멈췄다. 8살짜리 손자가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이 편지가 있었습니다. 박상구의 눈빛이 흔들렸다. 8살짜리가요.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 그 아이한테 뭔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긴 침묵. 박상구가 편지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읽었다. 한 줄을 읽고, 두 줄을 읽고, 읽다가 멈췄다. 다시 읽었다. 2번, 3번. 아버지가, 박상구가 말을 이었다. 이런 걸 남기셨군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편지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나한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박상구가 물었다. 제가요? 아버지가 감춘 것 때문에, 모르고 살았던 것 때문에. 성태가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몇 해 전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상구가 고개를 들었다. 그때 아버지가 문을 닫았고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상구가 한동안 성태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7장 5회의 끝. 나는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박상구가 손을 탁자 위에 올렸다. 외할머니한테 내 아버지는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믿었어요. 크면서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됐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으니까. 성태가 들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길게 말하기 그렇지만 찾아갔습니다. 얼굴 한 번만 보면 됐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셨군요. 네,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리를 질렀어요.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성태가 눈을 감았다. 오해였다. 완전한 오해였다. 아버지도 성태도 모두 그를 사기꾼으로 봤다. 그는 그냥 아버지를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왜 있습니까? 박상구가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 장례식에 갔다가 최 노인한테 들었습니다.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태의 눈이 뜨거워졌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 무덤 근처에 자리를 잡은 사람. 이름 한 번 불러준 적 없는 아버지. 그래도 가까이 있고 싶었던 아들. 형님, 성태가 말했다. 박상구가 굳었다. 형님, 그 말이 공기에 박혔다. 아버지가 못한 걸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형님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냥 없는 척 살 수는 없습니다. 박상구가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다. 오래 울어서 이미 다 말라버린 사람처럼. 저한테 동생들이 생기는 겁니까? 네. 나는 혼자 살아온 사람입니다. 폐가 됩니다. 폐면 어떻습니까? 성태가 말했다. 아버지, 제사 때 같이 와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상구가 오랫동안 탁자 위 편지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8장 두 번째 진실. 집으로 돌아온 성태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성현은 처음에 말이 없었다. 한참 있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머니 제삿날에 오는 게 맞아? 어머니 제사가 아니라 아버지 제사야. 형, 어머니가 살아계셔.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해? 그 말이 성태를 멈추게 했다. 그랬다. 노모가 있었다. 기풍옹이 안에 지금 요양원에 계신 성태 형제의 어머니. 치매 초기로 세상 일을 잘 모르시지만 정신이 든 날이 있었다. 어머니한테는 성태가 말을 이었다. 말씀드려야 해. 형. 제발. 어머니가 아셔야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 사실을 모르고 가시면 안 돼. 성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반대야. 어머니한테 상처 드리는 거야. 아버지 잘못을 왜 어머니가 들어야 해? 어머니를 위해서야.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하면 모르셔야지. 형제가 정면으로 마주쳤다. 재현이 사이에 섰다. 잠깐만요. 두 분 다. 그때 민준이 부엌에서 나왔다. 물을 가져왔다. 소리 없이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성현을 봤다. 작은 할아버지. 성현이 아이를 봤다. 증조할머니는 알고 싶을 거예요. 민준아, 어른들 얘기야. 증조할아버지가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이 증조할머니였을 거예요. 성현이 말문이 막혔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숨긴 건 언젠가 다 알아주길 바란 거잖아요. 할머니도 포함해서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민준이 물컵을 밀며 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현이 오래 앉아 있다가 천천히 물을 들이켰다. 형이 알아서 해. 그게 성현의 대답이었다. 제 구장어머니께 드린 말씀. 요양원은 도시 외곽에 있었다. 성태 형제가 함께 갔다. 이번에는 성현도 왔다. 어머니 박말순 여사는 창가에 앉아 계셨다. 84세. 기풍옹보다 2살이 아래였다. 오늘은 정신이 또렷해 보이는 날이었다. 두 아들이 들어오자 웃으셨다. 왔어? 밥은 먹었어? 네. 어머니. 성현이도 왔구나. 어쩐 일이야? 둘이 같이 자리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밥 이야기, 손자 이야기. 그리고 성태가 천천히 운을 뗐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 얼굴을 봤다. 표정을 읽는 눈이었다. 평생 아이들 표정을 보고 살아온 어머니. 뭔데? 심각하게. 아버지, 얘기해요. 어머니가 조용해졌다. 성태가 편지를 꺼냈다. 다 말하지는 않았다.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렸다. 박영선이라는 이름. 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어머니가 듣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다. 성태가 말을 마쳤다. 긴 침묵. 성현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화나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화는 무슨, 오래됐어. 네, 나 알고 있었어. 형제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아셨어요? 몰랐겠냐. 그이가 봄마다 이상했어. 제삿날이면 어딜 먼 데를 보고 한 번은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 영선이 꿈에도 그 이름 부르더라고. 성태가 눈을 감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이가 말을 안 하는데 물어보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 그냥 모른 척 했어. 그게 편했어.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이가 나한테 잘해줬어. 평생 그거면 된 거야.
성현이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 살아있다고 했지? 네. 얼마나 됐어? 60대 초반이요. 어머니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한번 데려와. 형제가 서로를 봤다. 어머니가 직접 보고 싶으세요? 그의 아들이잖아. 내가 봐야지. 어머니가 아들들을 바라봤다. 너희들 형이야. 그렇게 알고 살아. 제10장 가족이 된 날 12월이었다. 박상구가 처음으로 성태의 집에 왔다. 손에 사과 한 박스를 들고 자기 밭에서 거둔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평생 남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형이 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순이가 밥을 차렸다. 성현 가족도 왔다. 재현이 민준을 데리고 왔다. 식탁에 둘러앉았다. 첫 침묵이 왔다. 두 번째 침묵도 왔다. 그때 민준이 박상구 옆에 가서 앉았다. 할아버지. 박상구가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 박상구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정확한 호칭은 아닐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에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저 어제 꿈 꿨어요. 어떤 꿈? 증조할아버지 꿈이요. 밥 먹는데 증조할아버지도 같이 앉아서 웃고 있었어요. 박상구가 눈을 내리깔았다. 그랬어? 응. 되게 기분 좋은 꿈이었어. 할아버지도 그 꿈 꿀 수 있어요. 왜? 민준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증조할아버지가 나쁜 분 아니니까. 박상구가 아이를 한참 바라봤다. 눈이 촉촉해졌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성태가 박상구에게 조용히 말했다. 형님, 한 분을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요? 어머니요. 박상구가 굳었다. 어머니가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길 가도 됩니까? 어머니가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박상구가 오래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분이 나를 미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셨습니다. 그분도 알고 계셨다고요? 네. 그래도 아버지 곁을 지키셨군요. 네. 박상구가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민준이 박상구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박상구가 그 손을 내려다봤다. 이 아이가 나를 여기 오게 한 거네요. 성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골랐겠죠. 왜 하필 이 아이를? 성태가 민준을 바라봤다. 글쎄요. 말을 잘 안 하는 아이인데 필요한 말은 다 하더라고요.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송이, 그러다가 소복소복. 민준이 창을 가리켰다. 눈이다. 모두가 창밖을 봤다. 흰 눈이 내렸다. 누군가 오래 울다가 마침내 웃음을 되찾은 것 같은 빛깔의 저녁이었다. 에필로그 갈라진 나무 아래서 이듬해 봄, 성묘를 다시 갔다. 이번에는 박상구도 함께였다. 그리고 요양원 어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오셨다. 둘째, 성현이 어머니를 밀었다. 기풍홍의 묘 앞에 가족이 모두 섰다. 박상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섰다. 오래. 어머니 박말순 여사가 휠체어에서 박상구를 바라봤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어머니가 손을 뻗었다. 박상구가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한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묘 앞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아들 왔어요. 인사해요. 바람이 지나갔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성묘를 마친 후 가족은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 공터로 올라갔다. 나무는 여전했다. 두 갈래로 갈라진 채 하나는 하늘을, 하나는 옆을 향했다. 더 이상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비어 있었다. 민준이 나무에 손을 얹었다. 할아버지, 다 됐어요. 바람이 왔다. 가지가 살짝 흔들렸다. 박상구가 민준 옆에 섰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성태가 말했다. 민준이가
왜 그 나무를 알았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냥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증조할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성태가 민준을 봤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증조할아버지가 그 나무 얘기를 진짜 해줬어? 민준이 잠시 생각했다. 응, 해줬어. 근데 꿈에서 성태가 굳었다. 꿈에서? 응,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왔어. 거기 가봐. 그 나무에 뭔가 있어. 그렇게 말했어. 근데 깨어나서 생각하니까 진짜인지 꿈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말 안 했어. 정적이 흘렀다. 박상구가 나무를 올려다봤다. 성태도 올려다봤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오래된 소나무가 봄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나무,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가족. 먼 곳에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상구가 민준의 손을 잡고 그 소리 쪽으로 걸어갔다. 봄바람이 가지를 흔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상 물망초 1TV였습니다.